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강천님 이야기가 좀 많이 숨이 막혀요, 여러분들. 제가 숨 막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숨이 막힙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세히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참여를 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림까지 그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각제로도 한 2장 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강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강천님 목소리가 몽환적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정말요? 아이고, 와, 살면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몽환의 아, 숲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여성분이시죠? 예. 여성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성 사랑합니다. 혹시 태민이 네. 막 생각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뭐 남자가 그랬건 여자가 그랬건 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뭐 성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강천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만 알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예. 네.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그 동화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주제가 될 것 같다. 근데 뭐 네.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일 텐데 바로 헨젤과 그레텔 정말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키리입니다. 렛츠 기릿! 저랑 가까운 동생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을 때 예. 여동생과 같이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오빠의 이름은 지호, 여동생의 이름은 지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이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와 지민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가해자였는데 정확히는 폭언과 협박에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 남매의 나이는 태생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호는 고등학생이고 지민이는 중학생입니다. 예.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는데 오빠는 그래도 참으면서 저항도 해봤지만 여동생인 지민이가 감당이 안 돼요. 멘탈이 버티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날은 지민이가 지호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나가고 싶다. 아빠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빠는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다. 진짜 버틸 수가 없다. 이 집을 떠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지호도 결심을 합니다. 네. 가출하기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절반 이상의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결심한 이유가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호와 지민이도 그중 하나가 된 거죠. 정말 엄청 긴 시간 동안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가출 초기에는 지호가 자기 아는 형이나 뭐 친구들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한 명은 그렇다 쳐도 2명을 받아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죠. 힘들죠. 예. 네, 그렇죠. 게다가 이 지민이는 여자애라서 지호 친구들도 부담이 갑니다. 무엇보다 여자애가 껴있다고 하니까 그쪽 집의 부모님들이 꺼려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빨리 집에 돌아가라. 부모님이 걱정한다. 그러시면서 약간 자기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하셔서 기분이 좀 그랬대요. 네. 일단 그렇게 아는 사람들 집을 전전하면서 한 달 동안 버팁니다. 2명이서 같이 가출을 한 거니까 돈도 더블로 나가고 받아주는 집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매가 헤어져야 해요. 예. 남자 쉼터랑 여자 쉼터로 갈리니까요. 남녀 공동으로 운영하는 쉼터가 있긴 한데 그런 곳은 거의 단기 쉼터예요. 밤에 편하게 잠을 자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으니까 결국 그 2 남매가 갈라져서 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쉼터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가 지민이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민이가 속히 말해서 정치질에 휘말려요. 서열이 나뉘어진 그런 친구들과 지민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 담배 문제 관련된 것 같아요. 담배가 나오면 즉각 퇴사입니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쉼터는 그랬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지민이에게 담배를 떠넘긴 뭐 그런 일인 것 같더라고요. 숨겨놓고 막 이렇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민이는 안타깝게도 그 어린 나이에 흡연자였어요.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친구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뭐 약간의 구타도 있었죠. 네. 여동생이 그런 상황에 휘말렸다는 걸 알게 되고 지호도 바로 퇴소합니다. 둘 다 쉼터에서 나오게 돼요. 지호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죠. 결국 다른 쉼터를 이것저것 드나들면서 겨우 눈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건물 비상구, 뭐 인적이 드문 옥상, 뭐 그런 곳에서 쪽잠을 자게 됩니다. 하루 정도 굶는 건 다반사였대요. 겨우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거나 뭐 아니면 교회 같은 곳을 찾아서 끼니를 때우거나 뭐 이런 험난한 생활에 서서히 둘 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호가 너무 버티기 힘드니까 가출팸에 발을 들여야 되냐는 생각도 해봤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끝이라는 건 지호도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범죄와 엮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자애인 지민이가 딸려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얘가 절대 무사할 수 없습니다. SNS에도 도와달라는 요청글을 많이 적어봤대요. 요즘에는 그 SNS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제가 듣기로는 헬퍼라고 부르더라고요. 당연히 이때도 그런 헬퍼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호가 뭐 예를 들어서 남고딩 한 명과 여중생 한 명 재워주실 분을 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대부분 다 여자애만 재워줄 수 있대요. 나쁜 건데. 예. 네, 자리가 없어서 남자는 재워줄 수 없다. 의도가 뻔하죠. 이 헬퍼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따뜻한 생각으로 손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다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대요. 네. 이미 두 남매도 그런 경우를 한 번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상구에서 쪽잠을 자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호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많이 의지했던 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형님이 남매가 집을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도와준 형님입니다. 그리고 이 형님도 가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형님에게 신세는 졌지만 정말 오갈 데가 한 것도 없으니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형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두 남매를 집에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도 별 수 없이 네 형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그때 그 형님이 지호야 하면서 말을 다시 이어나가더래요. 네? 하면서 다시 전화를 받으니까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을 알고 있긴 해. 영선 아주머니라고. 내가 그분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주소가 어딘지는 알거든. 이사 안 하셨으면 아직도 거기 계실 거야. 그분이 정말 톡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들이셔서 밥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멘탈도 치유해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야. 나도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그분한테 신세를 졌어. 정말 좋으신 분이시니까 너랑 지민이도 분명 받아주실 거야. 내 이름을 부르면 그분도 아마 아실 거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해주면서 주소를 불러줍니다. 예. 가장 신뢰하고 친한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주소를 받고 그 영선 아주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예. 거리가 꽤 먼 동네였는데 겨우 교통비를 털어서 가봤답니다. 정말 도박을 한 거예요. 만약 그 아주머니가 받아주지 않으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렇죠. 설중에 아예 돈이 없거든요. 아무튼 형님이 말해준 그 주소에 도착해보니까 2층 주택이었어요. 근데 건물을 딱 보니까 약간 좀 지어진 지 오래된 느낌이더라고요. 80년대 건축물 같아요. 네. 대문도 약간 옛날 주택집 그런 거였어요. 초인종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실내가 되는 건 알지만 너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호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뒤에 안쪽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 거기 이제 지호가 뭐 정말 죄송한데 땡땡형이 가르쳐줘서 왔습니다. 저희 오늘 잘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공손히 물어봤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영선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두 남매가 그날 밤 대문 앞에서 본 영선 아주머니에 대한 인상을 제가 직접 듣고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거 보라 예. 색깔 그 아이섀도우인가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림에 보시는 대로 약간 통통하신 체격이었고요. 아, 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민이 아닙니다. 태민이 아니에요. 태민이 아닙니다. 예. 통통하신 체격이었고요. 예, 살짝 인상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그때가 10시가 넘은 늦은 밤이었는데 아주머니를 보니까 귀걸이랑 목걸이도 걸려 있었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그 시간대에 집에 있으면 잘 준비를 하니까 세안도 다 하고 편한 차림이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 아주머니가 땡땡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지냈던 그 애 말이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지호도 다행히 집을 잘못 찾은 건 아니구나 해서 맞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도 너희들도 혹시 가출했냐면서 뭐 안타깝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남매들이 그렇다면서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니까 다행히 아주머니가 그 형님이 말했던 대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대요. 그때 남매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예. 그래도 오늘 밤은 비상구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구나. 근데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을 안내해 주시는데 불을 안 켜셔요. 그리고 전등 대신에 거실 곳곳에다가 촛불을 켜놨다고 합니다. 예. 얘네 둘은 진짜 밤에 촛불 켜는 거 처음 봤대요. 너무 생소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남매가 당황을 합니다. 예. 뭐야, 정전이라도 됐나? 멀쩡한 전등을 놔두고 촛불을 여기저기 켜놨어요. 집에 양초도 정말 많고. 두 남매가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아주머니에게 정전이라도 났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그런 건 아니라면서 그냥 내가 전등빛을 싫어한다. 이 전등빛을 계속 받고 있으면 몸에 해롭다.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등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뭐 세상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은 다르니 일단 남매도 알았다고 해요. 그 영선 아줌마가 빈 방으로 안내해 주셔요. 원래 이 방이 그 아주머니 아들분이 사용하신 방인데 오래전부터 아들분은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셔서 한국에 잘 안 돌아오신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거죠. 영선 아주머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예전부터 집안이 좀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을 보고 고생한 아들이 많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해요. 근데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집에 있는 전등을 켜지 말아달라고 해요. 계속. 네, 계속 전등을 켜지 말래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스위치는 아예 떼내버려서 선을 잘라버렸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합니다. 뭔가 특이하신 분이긴 한데 뭐 그 형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말하셨고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니 최대한 영선 아주머니의 말씀에 두 남매도 맞추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그날 밤은 편하게 보냈답니다. 두 남매가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선 아주머니가 아침밥까지 차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밥이에요. 그렇게 남매 둘이 영선 아줌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주머니와 얘기를 많이 나눠요.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왜 가출을 했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지냈냐 그런 형식이었고 네. 거기에 지호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말해줬는데 아주머니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줬대요. 그러면서 두 남매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기도를 드려요. 거기에 지호도 이제 그래 이 아줌마 기독교 신자라고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뭔가 영선 아주머니 입에서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신명민들이라고 했대요. 신명민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신명민들이라고 했대요. 신자의 밝을 명자거든요. 네. 저는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혹시 기종님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분이 계시면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명리들이라고 불렀답니다. 예? 영선 아줌마가 말하기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는 전부 다 뭐 잘못됐대요. 원래 신이란 건 다 인간 마음에 깃들어 있다. 그게 바로 신명님들이다. 신명님들의 이미지를 다른 종교들이 뺏어서 제각각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막 뭐 우주의 뭐 진리, 태초의 뭐시기 막 이런 말을 해요. 이 신명님들은 사실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직접 강림할 수도 있고 뭐 벌을 내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던 신명님이 직접 밖으로 나와서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영선 아줌마가 남매에게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신명님이 깃들어 있다. 신명님이 강림하면 신명님의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천국, 천당 그런 곳이 아니다. 사실 진짜 낙원은 따로 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생소했던 그 어린 두 남매도 그 이야기가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대요. 예. 살짝 지호의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어요. 그러면서 영선 아줌마가 몇 달 동안 머물고 가도 좋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편히 쉬다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 좋은데 규칙이 3개 있대요. 첫 번째로 저녁 8시 전까진 반드시 집에 들어올 것. 두 번째, 저녁 9시까지 방에 들어가서 취침에 들 것. 세 번째, 9시 이후로는 절대 전등을 켜지 말 것. 반드시 양초를 이용할 것. 전등 네. 얘기가 계속 나오네. 예. 네, 맞아요. 전등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첫 번째 규칙은 그래도 아주머니가 뭐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규칙은 뭔가 이상해요. 특히나 이 세 번째 규칙. 굳이 왜 전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초를 켜라고 할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초를 켜면서 생활하지? 의문이 좀 들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으니 영선 아주머니가 말한 규칙에 맞추기로 합니다. 청소년 쉼터에 비해서는 엄청 프리했거든요. 뭐 담배 피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한대요. 예. 그런데 어제는 어두워서 집안을 잘 둘러보지 못했는데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집에 십자가가 없어요. 기독교인데? 네. 예. 분명 그 형님은 영선 아줌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거든요. 기독교 신자의 집이라면 적어도 십자가가 1개 정도는 걸려있을 텐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 신자라 해서 다 집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건 아니죠. 근데 신자라면 뭐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그런 성물을 상징하는 게 반드시 1개씩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영선 아주머니 집을 둘러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 기독교 신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신명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지호도 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잘 도착했고 영선 아주머니도 만났습니다. 형 근데 아주머니가 뭔가 좀 이상해요. 기독교 신자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형이 여기서 지냈을 때도 막 전등도 안 켜고 촛불 쓰면서 생활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영선 아주머니가 많이 독특하긴 했대요. 애들한테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있고 뭐 부모라도 된 듯이 애들의 그런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는 점도 있고 근데 종교는 개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선 아주머니를 소개해줄지 말지 자기도 고민을 했었대요. 네. 근데 지호 사정이 워낙 급박해 보이니까 아주머니에 대해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독특하실 뿐이지 워낙 착하시고 따뜻하셔서 뭐 지내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래요. 그렇다고 너무 짓지 말고 한두 달 정도 지내다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게 됐지만 지금은 뭐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단 조금 꺼림직하긴 해도 아줌마가 착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자기들을 맞이해 주셨고 밥도 이렇게 챙겨 주셨으니 뭐 종교나 사생활 갖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 저녁밥으로 생닭을 삶아 주셨대요. 생닭. 예, 맛있죠? 얼마만에 이렇게 제대로 먹어봅니까? 근데 여기서 영선 아주머니가 그 삶은 닭을 드셨는데 그 드시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보통 닭을 먹으면 손으로 잡아서 뜯어 먹잖아요. 예. 근데 영선 아주머니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몇 날 며칠 굶은 강아지가 밥그릇에 담긴 사료를 퍼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 그릇 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두 손으로 닭을 들고 완전 얼굴을 밀착해서 개걸스럽게 파먹는 거예요. 예. 약간 좀비들이 시체 파먹듯이 그런 느낌이었대요. 지호의 마음속에 슬슬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길거리에 다시 나가기 싫고 이 집에서 편하게 그냥 자고 싶다는 마음이 그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규칙대로 남매들은 9시에 방으로 들어가고 집에 모든 불을 끕니다. 남매도 방 안에서 촛불만 켜놓고 들어왔대요. 예. 근데 역시나 잠은 안 오죠. 둘이 그냥 폰을 하면서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민이가 지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갈까? 지호도 역시 뭔가 이상하게 했는데 예전에 겪은 일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했지만 두 남매는 예전에 헬퍼의 집에서 머물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났긴 있어요. 근데 여기 영선 아줌마는 조금 특이하시긴 해도 막 자기들한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엄청 친절하시고 매끼니도 챙겨주셔요. 그리고 수중에 돈도 한 푼도 없고 이 동네는 완전 처음이에요. 또다시 길바닥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호가 지민이를 약간 안정시키듯이 뭐 아줌마가 좀 특이하다고 형이 말했었어. 근데 좀 특이하기만 하지 문제될 건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지민이도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냥 여기에 머무르기로 했죠. 근데 그런 지민이의 생각은 이틀째 밤에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요? 12시쯤 됐는데 지호는 자고 있었고 지민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방을 나갔습니다. 이 집 구조가 남매가 쓰는 방이랑 영선 아줌마가 쓰는 안방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 눈앞에 바로 안방문이 있는 거죠. 근데 지민이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닫혀있는 안방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대충 이런 소리였대요.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런 소리. 곤지담이라는 그 공포 영화에서 샤바샤바 귀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알죠. 좀 비슷한 소리였어요. 예. 예. 도저히 그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안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민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발밑에서 머리끝까지 소름이 끼쳤대요. 뭔 소리야? 이거 영선 아줌마 목소리 맞긴 한데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게 멍 때리고 방문 너머에 서 있는데 이러면서 딱 말이 멈춰요. 예. 그리고 저벅저벅 하면서 방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지민이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눈치채고 순식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누워서 자는 척을 해요. 그리고 방문이 끼익 하면서 열립니다. 영선 아줌마가 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지민이가 눈을 꼭 감고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자는 척을 했답니다. 두 눈을 감고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인기척이 느껴져요. 영선 아줌마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요. 근데 귓가에서 콧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 상태로 정적이 흐르다가 지민아 자니? 영선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상태로 그냥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나갑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지민이가 후 한숨을 쉬고 돌아봐요. 근데 영선 아줌마가 그대로 서 있어요. 문만 닫은 거구나. 네, 문고리를 오. 잡고 일부러 문 여는 소리를 내고 나가는 신용을 한 거예요. 예. 지민이가 그걸 보고 얼어붙어요. 그러면서 영선 아줌마가 태연하게 깼냐고 물어봅니다. 깼어? 이러면서? 네. 지민이가 문소리가 갑자기 나서 깼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아줌마가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번엔 진짜 나갑니다. 예. 확인한 것 같아요. 진짜 지민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예. 지민이가 그때 정말 실신할 뻔했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절대 잠이 올 리가 없죠. 지민이는 그래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잤대요. 해가 뜨고 나서야 지민이가 지호에게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예. 지호는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듣고 공감은 해주는데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형님에게 영선 아주머니가 조금 특이하다고 들었으니까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남매 둘이서 좀 싸웠대요. 지호는 어느 정도 안주하고 싶어 했고
지민이는 이때부터 다른 곳으로 가자고 주장해요. 그치만 어딜 갑니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네. 적어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자기네들 동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큰일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예. 지민이가 영선 아줌마가 말한 규칙을 어겼어요. 8시가 넘었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10시쯤 돼서 지호에게 전화가 와요. 자기가 대문 앞에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근데 좀 꺼림직해요. 방에서 나가기가 좀 그랬어요. 어제 지민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근데 밖에 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결국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예. 방문 앞에 있는 그 안방 쪽을 보니까 일단 소리는 안 나요. 영선 아줌마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호가 살금살금 조심히 걸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민이를 데려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같더라고요. 예. 지민이가 영선 아줌마 주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지민이가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들어가겠답니다. 지호가 소리 너무 나지 않게 조심히 씻으라고 하고 자기는 방에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실에서 지민이 비명소리가 들려. 오. 폰을 보고 있던 지호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방에서 달려 나옵니다. 근데 거실이 온통 캄캄해요.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제 폰 화면으로 불빛을 비추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스위치를 쳐서 전등을 켰어요. 불이 환해집니다. 확인해보니 부엌 쪽에서 지민이가 주저앉은 채로 울고 있었어요. 지호가 달려와서 애를 막 다독이고 왜 그러냐고 그랬겠죠. 근데 안방에서 영선 아줌마가 소리를 듣고 나오더니 지민이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등부터 끕니다. 그런 다급한 순간에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전등부터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촛불을 들고 지민이에게 다가와요. 그건 똑똑히 기억한대요. 예. 지호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애가 대답은 안 하고 울면서 무서우니까 제발 전등 좀 켜달라고 그것만 말했대요. 근데 아줌마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전등을 안 켭니다. 부엌에 있는 꺼진 촛불만 밝혔어요. 애가 그렇게 사정하면서 전등 좀 켜달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켭니다. 그리고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만 말해요. 예. 아줌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일단 지호가 우는 지민이를 부축하고 방 안에 들어갔대요. 방 안에도 아예 스위치가 없으니까 촛불을 다 밝혔죠. 그래도 지민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계속 웁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지민이가 입을 열어요. 씻고 나와서 물 좀 마시려고 부엌에 있는 정수기로 갔는데 컵에 물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거실에 있는 촛불이 꺼졌대요. 예.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거실이 어두워지니까 지민이가 반사적으로 거실로 고개를 돌려요. 그 어두컴컴한 거실과 지민이 사이에는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촛불 하나만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근데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촛불도 갑자기 꺼집니다. 마지막 남은 촛불은 싱크대 위에 있는 촛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꺼집니다. 그때 지민이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촛불이 꺼진 게 아니었대요. 분명 지민이가 이 소리를 들었대요. 정확히 식탁 위에 있는 촛불이 꺼질 때 바람 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대요. 싱크대 위에 있는 불빛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죠. 그리고 그때 봤답니다. 이거 진격의 거인 같네? 예. 네, 저 그림은 싱크대의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그 순간에 지민이가 본 형체를 제가 증언에 맞춰서 그려온 그림입니다. 그것. 예. 네, 뒷모습이었대요. 근데 뒷모습만 봤는데도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피부가 다 벗겨진 사람이 입으로 숨을 불어서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저도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찰나에 본 장면이라서 직접 목격한 지민이도 확실히 눈에 각인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려준 걸 보여주니까 얼추 비슷하다고 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지민이가 못 버티겠대요.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이 집을 나가는 건 너무 무모하죠. 일단 지호가 지민이를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나가도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한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 그러면서 지민이를 설득시킵니다. 예.
지민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죠. 이미 버스나 지하철은 다 끊겼고 여길 나가면 갈 곳이 진짜 없어요. 최소한 돈이라도 구하고 나가야 해요. 교통비가 있어야지 자기네들 동네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영선 아줌마가 아침밥으로 그 백숙을 또 삶아주셨대요. 식탁에 앉아서 삶은 닭을 막 뜯어먹는데 또 영선 아줌마가 그런 식으로 먹어요. 개걸스럽게 말이죠. 지민이가 배는 고팠는데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아줌마가 지민이를 보더니 어제 뭘 잘못했는지 지민이 스스로 한번 말해보래요. 그러니 지민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뭐 늦게 들어온 거요 이렇게 말했겠죠. 예. 왜 그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온 거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지민이가 대답하길 망설여요. 그러니까 영선 아줌마가 내가 가출하는 애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대충 왜 안 들어왔는지 사정 다 안다. 바른 대로 말해라. 이렇게 세게 나오시니까 지민이가 늦은 이유를 말해주는데 SNS에서 한 남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남자한테 자기가 입었었던 뭘 팔았대요. 오? 그 남자가 저녁밥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옆에 듣고 있던 지호도 좀 충격이었어요. 예. 예, 그런 거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영선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내가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잘 것도 다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면서 아직 고등학생도 안 된 어린애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면서 화를 내셨대요.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여기까지는 영선 아주머니 말이 맞죠? 예. 지민이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선 아줌마가 너가 잘못한 죄를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신명님께 증명해 보이라면서 3일 동안 지민이 휴대폰과 그 남자가 줬던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지민이도 그건 싫다면서 수긍을 안 해요. 지민이가 세게 나오니까 이젠 영선 아줌마가 옆에 있는 지호를 설득해요. 네 여동생 정말 이대로 가면 나쁜 일에 엮이고 말 거다. 내가 가출 청소년들을 여러 명 만나봐서 잘 안다. 이런 쪽에 빠진 여자애들 내가 말해준 방법으로 나랑 같이 함께 이겨내면서 치료했다. 뭐야? 너가 진짜 지민이 오빠라면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단호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예. 지호가 참 많이 망설입니다. 잘못은 지민이가 하긴 했어요. 근데 반성을 하면서 지민이 휴대폰이랑 돈까지 뺏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지호가 여기서 지민이 편을 들어줬죠. 아줌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영선 아줌마가 그러면 네 여동생이 또 나쁜 사람들이랑 휴대폰으로 만나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러시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예. 지민이가 그런 걸 한 건 처음이라서 지호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돈을 뺏겠다는 게 아니야. 지민이가 정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걸 증명해줘야지 아줌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호가 최대한 타협해서 돈은 안 뺏고 3일 동안 지민이 휴대폰을 영선 아줌마가 관리하기로 합니다. 또다시 그런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걸 방지한다는 명목으로요. 지민이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줬죠. 지호도 따로 지민이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면서 혼냈어요. 너 SNS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되어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진짜 아줌마 말대로 그 사람이 작정하고 너한테 그런 짓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밥도 사준 거 보면 분명 너한테 그런 제의를 했을 건데 내가 진짜 가출하면서 너 범죄 손 안 대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지민이가 또 울더니 이 집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필요해서 그랬대요. 아이고, 예. 예, 자기는 이 집을 너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했답니다. 지민이가 그렇게 울면서 연하니까 지호도 갈등선에 놓입니다. 두 남매가 일단 바람을 쐬러 나가요.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숨을 좀 돌리는 거죠. 거기서 얘기를 좀 나눠본 결과 결국에는 지호가 며칠 뒤에 나가자고 지민이랑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호가 미리 머무를 장소를 좀 찾아보려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봅니다. 네. 돌리다 보니까 영선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그 형님까지 왔어요.
지호가 형에게 지민이가 영선 아줌마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생활해보니까 영선 아줌마에게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집을 나와야 할 듯 싶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 형님이 그럴 리가 없을 건데 라면서 아주머니가 뭐가 이상한데 한번 물어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호가 쭉 설명을 해줬죠. 뭐 지민이 말로는 귀신을 봤다고 한다. 뭐 그리고 아줌마 행동도 특이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시다. 지민이 말로는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닭을 이상하게 뜯어먹던데 보고 좀 꺼림칙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형이 하는 말씀이 잠깐만 뭘 뜯어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주머니가 닭을 너무 개걸스럽게 드시더라. 그걸 보고 좀 섬찟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형이 잠시 말이 없더니 영선 아주머니는 고기 안 드시는데? 뭐야? 채식주의자신데? 그 말을 들은 지호의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네, 그렇죠. 예. 무슨 소리예요, 형? 다시 물어보니까 영선 아주머니는 입에 고기만 가져다 대도 구역질을 하실 정도랍니다. 예. 그분 체질 자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형님이 그 집에 있었을 때도 영선 아줌마가 고기 요리는 해주셨는데 절대 손 안 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아주머니 체질이라서 절대 안 바뀐대요. 대화를 하면서 그 형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너 영선 아주머니 생김새가 어떻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호가 본 그대로 말해줬죠. 체격 좀 있으시고 눈매가 좀 날카로우시고 화장을 자주 하신다.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 애초에 채식주의자셔서 좀 마르셨고 뭐야? 성경을 읽는다고 항상 안경을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지호와 지민이의 머릿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경고벨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예. 형님이 그래서 일단 침착하고 영선 아주머니가 맞을 수도 있다. 내가 그분을 안 본 지 4년이 넘어가지고 그 안에 당연히 사람 인상이 바뀔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아무래도 거기는 나와야 될 것 같다. 일단 빠른 시일 안에 내 집으로 와라. 자세한 건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일단 거기를 당장 나오는 것만 생각해라. 하고 얘기를 마쳐요. 예. 완전 패닉입니다. 지호도 내일이고 뭐고 안에 당장에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애들이 완전 혼이 빠졌습니다. 지민이는 그 형님이 해준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다시 저 집에 못 들어가겠대요. 그럼 뭐 완전 귀신에게 홀린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영선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형님이 전화번호는 모른대요. 아. 아까 말했듯이 그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주소만 안다고 했거든요. 아, 그 그러네. 네. 지호도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영선 아주머니가 장을 봤던 그 마트를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영선 아줌마 인상착의와 생김새를 말해줬죠. 다행히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알더라고요. 아줌마가 포인트를 쌌는데요. 그래서 지호가 혹시 아주머니 성함을 좀 확인할 수 있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영선 아줌마가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아, 다른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그 직원이 이어서 하는 말이 1년 전에 이사 오신 분이라 하더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소개했었다. 예. 와, 뭐지 이거? 그러면 저 아줌마가 영선 아줌마 흔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 정말 혼란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가는 게 가장 큰 소문입니다. 예. 지민이는 지금 당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휴대폰이 그 아줌마한테 있어요. 휴대폰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가출 청소년에게 휴대폰은 거의 목숨입니다. 네, 휴대폰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아줌마한테 폰 달라고 하고 짐 싸서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러기에는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영선 아줌마가 아니라면 그동안 영선 아줌마인 척 연기를 했다는 건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한 행동들도 보면 정말 정상인이 아니에요. 예. 괜히 신경을 자극시키면 뭔가 사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내일 아침 아줌마가 식재료를 사러 나갈 때 그때 안방에 들어가서 폰을 가지고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경우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아줌마를 제압할 수 있을 거고 그래도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경찰을 부르자. 지금은 아줌마가 우리들을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민이는 당장이라도 그냥 경찰 불러서 나가고 싶었지만 오빠 말에 따르기로 해요. 네. 집에 들어가기 전 지호가 지민이에게 평소대로 행동하라고 주의를 줬죠. 최대한 남매 둘이서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네. 밤에도 미리 짐을 다 싸놓고 자는 척을 합니다. 영선 아줌마가 식재료를 사러 나가시면 바로 폰 챙겨서 조용히 빠져나갈 계획이었거든요. 남매는 이 집과 저 아줌마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만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지호가 누워있다가 앞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줌마가 현관문을 나섭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두 남매가 아줌마가 현관문을 나선 동시에 덩달아 본인들도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진입합니다. 오. 먼저 지호가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요. 예. 지민이 폰에. 어디선가 지민이 벨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폰을 찾기 시작합니다. 서랍 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4층 서랍부터 열어보면서 지민이의 폰을 찾습니다. 찾다가 마지막에 있는 1층 서랍을 엽니다. 네. 지호가 1층 서랍을 열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왜요?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았대요. 서랍 안에 빨간색 페인트로 범벅이 된 무언가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십자가랑 성경이에요. 예. 그 외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선물들, 십자가 목걸이, 팔찌, 예수상, 유리장식, 액자, 그런 것들이 먼지가 쌓인 채 처박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빨간 페인트로 성물들을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일부 십자가들은 두 동강으로 쪼개놨을 정도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피 색깔과 너무 유사해서 시체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액자에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도 페인트로 그렇게 훼손을 심하게 해놔서 사람 머리가 들어있는 줄 알았답니다. 야, 이건 신성모독인데. 오. 네,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붉은색으로 범벅이 된 성물들 틈 속에서 지민이 휴대폰이 울려요. 서랍 안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호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줌마 미쳤다. 지민이가 질색을 하면서 폰을 잡아 올립니다. 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폰을 찾자마자 지호랑 지민이가 서랍을 닫고 영선 아줌마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오. 도망치는데 성공했어요. 예. 그 이후 두 번 다시는 그쪽 동네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고요. 예. 불과 4일 만에 못 버티고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형님이 남매들의 얘기를 듣고 직접 영선 아주머니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 아줌마가 영선 아줌마는 맞대요. 영선 아줌마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3년 전에 교회에서 어떤 대출 관련 문제랑 엮여서 재산을 다 날렸대요. 예.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사건 때문에 아주머니가 충격을 먹어서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대요. 예. 근데 그때도 역시 기댈 수 있는 곳이 종교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믿는 신앙이 뭔가 달라요. 네. 이 신앙에 대해서는 그 형님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신앙을 믿게 된 뒤부터 자기 앞에 신명님이 강림했다고 해요. 네. 아주머니가 이 신앙을 믿는 뒤부터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 같다고 그 형님이 추측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으면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먹게 됐을까? 그러게. 대체 어느 정도길래? 사람을 완전 뒤바꿔놨습니다. 무서운 신앙이었습니다. 끝으로 지우가 돌비님 방송에서 한 가지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오? 예. 혹시나 정말 혹시나 예. 돌비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면 예.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 예. 첫 번째로 헬퍼를 절대 믿지 마라. 그럼요. 요즘은 네, 그렇죠. 두 번째로 가출과 범죄는 상호관계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의 집에 머물렀을 경우 친절할수록 의심의 끈을 놔선 안 된다. 오. 마지막으로 그 어디보다 청소년 쉼터가 가장 안전하다. 아. 남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래도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듣기에는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호. 그동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피해자의 입장이었잖아요. 많이 그랬죠. 예. 예.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야기는 지금 가해자의 얘기예요. 오? 예.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 예. 어떠한 신경의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를 들은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듣기에는 더 거북하고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들은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해자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 거죠? 되게 먼 사이요. 한 달이 건너 먼 사이인데 이 양반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요.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인 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다니는 예. 그 일을? 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말미암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이게 몇 년 전 일인지 뭐 어디에 있었던 일인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남성을 오늘은 제가 비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조금 이제 힘들게 컸어요. 힘들게 컸지만서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올곧게 큰다고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조금 막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곳은 전기 설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지는. 예. 그쪽 가가지고 일을 좀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사고가 있었는데 다리를 조금 다쳤었대요.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예. 좀 무거운 걸 들고 많이 움직인다든가 오래 쭈그려 앉아있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비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달 일 못하고 그만두고 배달을 또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그랬대요. 배달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별로 안 걸어 다닐 줄 알았는데 엄청 걷더래요. 배달이. 그래서 배달도 다리 때문에 얼마 못하고 사무직을 알아봤더니 사무직도 자리가 또 마땅치가 않았대요. 본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험 영업이 처음에 자기한테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보험회사가 동네 구멍가게들이 아니잖아요. 큰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가봤더니 사무실도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그리고 이제 보험 뭐 교육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 회의실 같은 데 교육하는데 회의실도 막 삐까뻔쩍하게 생겼고 막 다들 정장 입고 막 여자들 막 생머리 차량차량으로 돌아다니고 막 와 너무 멋지더래요. 자기가 온 것 중에 와 난 여기서 뼈를 묻을란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3달인가 몇 달인가는 돈도 준대요. 오. 와 세상에 나 여기 충성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교육도 받고 몇 달간 돈 받는 것도 받으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이 비비가 부모님이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냥 뭐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상황이었어요. 비비는.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영업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정 실적이 안 되면 뭐 부모님 거라도 친척들 거라도 시작을 좀 해라. 너 이게 뭐냐 매달. 근데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도 없고 뭐 자기 딴에는 부모도 없는 거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래요. 인맥이 넓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보험도 그냥 때리쳤대요. 빵 때리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방구석에 들어놓고 천장 보면서 뭘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리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자동차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입사 지원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 한번 보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영업을 좀 했었고 뭐 성실히 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뽑아주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러면 자동차나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안 합니다만 전에는 막 저 입사할 때도 그랬어요. 딱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전국의 동기들 한 곳으로 다 모아요. 입사 동기들을. 그래서 엄청 큰 연수원이나 막 심지어 공장 같은 데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밥도 잘 주고요. 잠자리도 깨끗하고요. 아주 잘한단 말이죠. 야, 대기업이다. 아, 좋다, 좋아. 하면서 교육받고 보험하고 자동차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영업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 보험은 없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동차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물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보험은 불행에 대비하는 상품이거든요. 보험이 팔기가 훨씬 어렵죠, 차보다. 근데 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을 경험을 하고 신차로 넘어왔단 말이죠. 쉬웠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뭐 당직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잘 상담해가지고 차도 팔 수 있고, 야, 이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 생각엔 쉽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인진 몰라도 처음에 제법 잘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흘렀어요. 신차 영업을 쭉 하면서. 1년 반 동안 비비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단칸새빵에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작은 사이즈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전세로 옮겼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중형 승용차도 하나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매장 내에서 노는 무리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또래 영업사원들하고 좀 친해져갖고 노는데, 이 영업사원들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를 잘 파시는 분이 연배가 좀 있으신데, 정말 잘 파시는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차를 팔면 분명히 엄청나게 돈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지금 15년 된 차를 타고 계세요. 고객이 본인한테 차를 사면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달라고 한 걸 주워서 타고 다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차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냥 차를 봐도 차 같지가 않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하면서 진짜 명품을 그렇게 고집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차를 할부로 질러버려요, 그냥. 물론 회사에서 직원이니까 할인을 뭐 코딱지만큼 해준다고는 하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질러요, 그냥. 예. 이런 반대 성향인 무리에 좀 어울려 놀았단 말이에요, 비비가. 어찌됐건 본인이 이렇게 차를 좀 팔면서 그쪽 무리에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명품 시계도 있지, 중형차, 새 차도 있지, 집도 전세지만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있지, 뭔가 일군 느낌이 많이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일구어 나가면서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면서 쭉 나가는데, 그게 있답니다.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봐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냥 평범한 집에서 화목하게 자라면서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 말고,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서 롱런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좀 성공을 했을 때 위기가 온대요. 왜 오냐면 힘들었잖아요. 정말 무지한히 참고 살았어요. 정말 많이.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가서 놀아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세상 천지 삐까래 깔려있단 말이에요. 비비도 비슷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놀았대요. 맥주를 한 잔 먹더라도 어디 호프집이나 가맥집을 가는 게 아니고 바에 가서 먹었고요. 단란한 술집도 정말 좋아했고요.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무리에 어울려가지고 골프도 치고 막 진짜로 돈을 흥청망청 썼대요. 돈을 그렇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빵꾸가 나죠.
대문짝만하게 빵꾸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해서 은행을 갔대요. 은행을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다. 줄게요 하고 은행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뭔가 일을 하려고 빌리는 돈하고 빵꾸가 나서 메꾸는 돈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빵꾸가 났는데 돈을 빌려서 메꾼다. 빌려서 메꾸면 이자가 붙어요. 오히려 빵꾸가 커집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비비는 빌려서 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돈을 빌린 이유가 카드값하고 외상값 갚으려고 지금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빵꾸가 메꿔질까요? 안 메꿔져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빼서 막다 보니까 생활이 바뀐 게 없었어요. 흥청망청 씀씀이는 똑같고 구멍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카드에서 빼고 뭐 어디서 빼고 하도 가다 보니까 결국엔 더 이상 돈을 뺄 곳이 없더래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이제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막 금융사에서랑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좀 커지면은 신차 영업을 좀 계속 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갱신이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갱신이 안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새서야 속 좀 차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 물론 할부가 많이 껴있지만 팔아보니까는 할부금하고 좀 똔똔이가 쳐지더래요. 왜냐면 할인을 받고 샀으니까 차 날리고 어디서 150만 원짜리 차 주워다가 그걸로 차 바꾸고 아파트 뺐대요. 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은행 대출도 막 하고 조금 뭐 돈이 남은 거 어떻게 하고 틀어 막고 하는데 진짜 1,000만 원이 딱 부족했대요. 1,000만 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이 딱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제 머리를 막 굴리다가 나한테 지금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어디 조금 돈 좀 단기간 유통할 데 없나. 1,000만 원 정도야 내가 몇 달이면 차 팔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중고차 영업을 하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중고차 현수막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신불자도 할부 가능.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신차 영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딱 봐도 어둠의 세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계 느낌 나니까 이름을 뭐 돌비라고 해볼게요. 돌비님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비비님 뭐 어쩐 일이세요? 뭐 차 한 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사무실로 좀 놀러 갈 테니까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했대요. 실은 내가 요래조래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뭐 인터넷이랑 여기서 보니까는 뭐 신불자도 돈 빼서 준다 그러더만 좀 나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돌비라는 중고차 영업사원이 얘기를 하더래요. 알아봐 줄 수는 있다. 아니 거래하는 곳이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채다. 사채 정말 무서운 거다. 감당할 수 있겠냐. 나 지금 계약 넣어놓은 차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좀 소개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 때리고 그 사무실 미팅 일정까지 잡아주더래요. 당일날. 가서 그럼 얘기해보는데 나는 일단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나 원망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돈 빌리지 말고 그냥 나와. 진짜로 사채요 이거. 사채 무서운 거 알지? 막 얘기하니까는 비비가 걱정 말라고 내가 뭐 애기냐고. 그러면서 또 용감하게 이제 사채 시장을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채 사무실은 막 철제 캐비넷 있고 앞에 쇠파이프든 막 덩치 큰 분들이 험악하게 앉아있는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되게 작고 단촐한 사무실이었대요. 책상만 좀 덩그러니게 몇 개 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깡마른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비서 같은 그런 분이었대요. 사무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근데 손목 끝으로 삐져나온 문신을 보아하니까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저 사장님하고 그 약속 잡고 왔다고 했더니 잠깐 앉아 계시라고.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시자고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앉아 계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대요. 인사를 하니까 그 중고차 하는 그 친구가 전화해서 온 양반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0만 원? 뭐 아까 전에 내가 그 친구 통해갖고 얘기한 서류들은 가져왔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뭐 급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면서
뭐 초본, 등본, 그리고 본인 매달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계좌 내역서 이런 거 쭉 드렸대요. 그랬더니 쭉 훑어보면서 그래도 매달 꽤나 큰 돈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 뭐 나가고 잔고도 잘 유지하다가 아이고 뭐 이때부터 좀 빵꾸가 이렇게 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더래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제가 뭐 다시 일상생활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한번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소개받은 것도 있고 또 뭐 그 친구랑 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딱 이자는 10%만 받을게 그러더래요. 10%? 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300% 혹시 이런 말은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1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돈을 딱 3개월만 놀린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3개월이면은 라면만 먹고 버티면 1,000만 원. 예, 오케이, 콜. 예. 하니까는 그리고 표정 보니까 오해하는 것 같은데 월 10%야? 그러니까 이자가 총 30%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와 30% 와 막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오케이를 하게 되더래요.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 서류 쓰라고 1,500을 빌렸대요. 왜냐하면 선이자로 30%를 떼기 때문에 1,500을 빌리면은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손에 쥐게 된대요. 그래서 1,000만 원 쥐고 와가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제 뭐 룰루랄라 잘 보냈대요. 진짜 라면만 먹고 아득바득 돈 이렇게 수당 모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딱 3달째 되는 날 미치겠더래요. 까먹지도 않는데요. 정확하게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여기는 계좌 거래를 안 한대요. 1,500을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일단은 출근을 했대요. 114만 원 좀 알아보자 하고 했는데 9시 종딱 치니까는 딱 전화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예 비비입니다 받으니까 오늘이 상환 날짜인 거 아시죠? 몇 시에 오실 거냐고. 그래갖고 저 뭐 점심 먹고 갈게요. 예.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라도요 만약에 오늘을 넘기시면 그때 사장님하고 말씀하셨죠. 본래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이자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복리로 하루하루를 기점으로 금액은 불어납니다. 오늘 꼭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소름 돋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9시부터 막 돈을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이제 퇴짜를 좀 맞았대요. 한 2명 전화해봤는데 안 되고. 근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럭키 팀장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럭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일하면서 알고 있었죠. 원래 집이 좀 살아요. 원래 집이 좀 살고 자동차 일을 약간은 취미생활처럼 하는 양반인데 타고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차도 진짜 제법 잘 파는 양반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얼굴에 항상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후배들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뭐 8,000원짜리? 노 그냥 막 삼계탕 25,000원짜리 사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갔대요. 그래서 팀장님 저 담배 한 대만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럭키 팀장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대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면서 팀장님 나 미안한데요. 다음 달에 어차피 이번 달 출고하는 것들 나오니까 저 120만 원만 조금 한 달만 잠깐 돌릴게요. 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럭키 팀장님이 잠깐만 120? 아이고야 내가 그저껜가 썬팅샵 내 현금으로 이번에 다 결제해줬거든. 그리고 나도 이번에 몇 군데 돈 좀 이렇게 돌릴 거 돌리고 해가지고 나도 좀 카드밖에 없네. 내가 현금이 지금 없어.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채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개인 사정이 있어요. 아이고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쭉쭉쭉 전화해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맞춰서 냈대요. 딱 돈 내고 나니까 내 가슴이 후련해지잖아요. 야, 내가 이제 다시는 뭐 옛날처럼 사나 보자. 이번에 내가 돈을 좀 빤 거 먹었지만서도 큰 인생 공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쪽 달동네로 왔지만 다시 일어서자. 전처럼 살지 말자 하면서 이제 너무 후련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딱 상환을 하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났을 때 직원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마셨대요. 소주를. 그래서 삼겹살에 이제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은 것도 아닌데 얹혀가지고 돌아버리겠더래요. 막 토하고 식은땀 줄줄 나고. 그래서 막 밤에 막 응급실 갔다 오고 막
한 새벽 4시, 5시 됐더니 몸이 좀 이제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아침 10시에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출근은 했대요. 한 2시간 좀 넘게 자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은 조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급체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아침 회의 끝나고 손님 오기 전까지 차에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가고 차에 의자 뒤로 제껴놓고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차 근처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 감고 있었지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럭키 팀장님이었대요. 럭키 팀장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야, 그래. 내가 알아보라고 한 그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그 날짜에 알아봤어? 뭐? 없어?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야, 우리 가족 4식구가 가는데 비즈니스로 올려야 돼? 뭐 어쩌겠냐? 올려라. 그러더래요. 예. 근데 뭐 제가 알기로도 4식구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올리는 금액 차이가 예. 하와이였대요. 심지어 통화를 들어보는데. 예. 금액 차이가 1, 200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올리더래요, 비즈니스로. 그러면서, 알아. 너 뭐, 현금 결제 해달라고? 알았어. 니네 여행사에서 내가 다 해줄게. 호텔도 그냥 더 좋은 데 있으면 올려버려라. 이번 기회에 가족들한테 돈 안 아끼고 한번 써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통하는 걸 들은 거예요. 누워있는데, 자괴감이 들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저 사람은 진짜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지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 회사 일 때문에 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지가 도와달라면 한 번도 안 빼고 도와줬는데, 그렇게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줬는데 114만 원이 120만 원이 그렇게 쩔렸나? 예. 지는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플러스 알파 하는 양반이, 진짜 어이가 없네.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10시에 상담을 마치고 이제 좀 집에 누워있으려고 집에 가서 좀 누워있다가 배가 좀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딱 끓여가지고 딱 TV 켜놓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2젓가락 좀 먹었을까? 물론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만 발로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차가지고. 그러면서 그럼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야, 나 너 돈 빌려주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든가. 예. 없어? 없으면서 뭔 일이냐고 왜 물어봐. 재밌나? 저 새끼는 다른 사람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재밌나?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 개새끼 이거. 내가 이런 새끼는 가만히 안 놔두지. 이 새끼는 너무 인생 가지고 웃을 줄 알지 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너 한번 있어보자 이 개새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이제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뭔가 자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눌러왔던 분노가 그날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럭키 팀장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하와이 막 검색하고 있더래요. 그거 보는데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좋냐? 놀러 갈 생각하니까 좋아? 진짜 너 퍽이나 좋겠다. 야, 그러면서 일단은 간만 좀 보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 하지 실행에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가 무슨 날이었냐? 이틀 뒤가 이 비비라는 사람이 진짜로 나쁜 길로 들어서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날이 있대요.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명절일 것 같으세요? 생일? 아니야. 예. 크리스마스래요. 아. 명절은 어차피 가족들끼리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별로 안 띈대요. 그리고 막 짜증나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대요. 달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담배 한 대 바깥에서 피면서 이렇게 바깥을 쫙 보는데 예. 이제 달동네니까 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쫙 보이는데 차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사람들도 저 멀리 걸어 다니는 게 보이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본인도 나갔대요. 번화가로. 손잡고 연인들끼리 까르르 호호 웃으면서 막 술집 들어가고 막 모텔 막 간판 다 불 꺼져 있고 보는데 예. 미쳤대요. 그날. 다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나만 이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날 걸어가면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걸어 다녔대요. 예. 번화가를. 걸어 다니면서
옆에 이제 막 커플들 지나다니잖아요. 친구들 막 몰려서 지나가고. 그러면은 걸어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오늘 밤에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그날 미친 거예요. 비비가. 밤새도록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저주의 기도만 하면서 아침 동틀 때까지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돌아오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출근을 했죠. 평일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나서 원무과, 그러니까 여직원이 있거든요. 사무일을 봐주는. 가서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땡이면 땡이씨, 저기 미안한데 곧 있으면 신년이잖아.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이 나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내가 작게 선물 같은 거 하나 집으로 택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집 주소 좀 하나 뽑아서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땡이는 얘기하죠. 나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직원들 다 주지. 근데 좀 이게 무거워. 뭐 과일 박스 그런 건데 맛있더라고. 집 주소 좀 뽑아서 줘. 대신 이제 비밀로 해. 하고 부탁을 하니까는 뽑아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일 사과 한 박스씩을 집으로 배송을 시켰대요. 다 해놓고 거기서 럭키네 집 어딘가만 찾은 거예요. 럭키집이 너 여기 사는구나. 몇 동 몇 호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럭키가 어차피 출근 시간은 아니까 몇 시에 나오는지는 알겠고, 럭키가 자식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와이프는 일을 하는지, 주로 어디를 가는지,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업은 뒷전이고 아침 회의 끝나면 나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여기 학원을 다니고 몇 시쯤 집에 들어가는구나. 와이프 얘는 팔자 좋네. 아침에 애기들 학교 보내면은 가가지고 뭐 헬스도 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인생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너는.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노가 더 미친 듯이 타오르더래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흡연장에서 럭키 팀장님 뭐 어디 가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휴가를 좀 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럭키 팀장이 신년 맞이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해외 좀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셔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번 날 자금이랑 돌려 빡빡하시다고 그러더만 역시 능력자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슬쩍. 그러니까는 아이고 다 이것도 빚내서 가는 거야. 빚내서 그냥 겨우 비행기 어디 짐칸 타고 가 우리. 그 얘기를 하더래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참 너 영어 잘한다. 너는 입만 열면 영어냐? 그래서 며칠 날 가셔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나 뭐 중순쯤 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오는 길에 선물이나 좀 사다 주셔요 하면서 이 자식이 며칠 날 가는지까지 알았어요. 고민을 했대요.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혼내줄까, 여행을 가기 전에 혼내줄까? 가기 전에 혼내주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좀 해야겠지. 그러면서 조언을 한 군데 구하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처음에 본인이 그 사채를 빌렸던 데 있죠.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삐쩍 마른 양반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보게 돼요. 저기 내 친구가 사람을 조금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약간 좀 그쪽에 일이 꼬인 것 같은데 뭐 이쪽에 계시니까 법 쪽에 대해서 아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안쪽에서 누굴 하나 불러주더래요. 마침 누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 사람은 교도소를 그냥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인상과 문신과 몸을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막 무용담처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살인과 살인 미수와 폭행은 하늘과 땅만큼씩 차이가 난다. 뭐 죽였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뭐 경찰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쭉 몇 가지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딱 말을 끊으면서 그러더래요. 야,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너 뭐 하려고 그냐? 그러더래요. 예. 아니
그냥 친구 걱정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아구 찢어버리려니까. 야, 똑바로 말해봐.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 너 같은 애 내가 한둘 본 줄 알아? 얘기를 해봐. 형이 다 알려줄게. 얘기를 해봐. 글도래요. 얘기를 했대요. 한 놈 보낼란다고. 한 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자식 보내고 나도 갈란다고 그냥 나도 잡히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피식 웃으면서 야, 너 미쳤구나. 미쳤어. 잘 들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야잖아. 네가 지금 교도소 같은 데 안 가봐서 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두고두고 후회한다. 정 그렇게 미우면 미친 듯이 패. 미친 듯이 패. 그래서 그냥 폭행으로 해. 그러면서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죠. 자, 이제 시점을 럭키 팀장으로 돌려볼게요. 럭키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와이를 또 찾아보고 있었어요. 야, 여기서 막 바닷가 죽이네 하면서 막 이제 보고 있는데 삐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예, 럭키입니다. 받으니까는 팀장님 저 기억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장이 안 돼 있네요. 혹시 어디 되십니까? 물어보니까는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한 8개월이냐 1년 전이냐 제가 지나가다 상담 한번 받았었다고, 명함만 받았었다고. 예, 선생님 그러셔요. 그랬더니 잠깐 일로 와가지고 상담 좀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오늘이요? 몇 시 정도가 편안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오후 3시 정도? 그때 시간 어때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이렇게 쭉 받아 적었더니 어디 펜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럭키 팀장이 쭉 가가지고 이제 그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펜션을 도착해가지고 조금 들어가니까 비비가 있는 거예요. 자, 시점을 다시 비비로 돌릴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전화를 걸어가서 오라고 한 건 비비예요. 예. 예, 비비가 공중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코 막고 맹맹이 소리 내면서 불러 제낀 건 맞아요. 딱 보니까는 럭키 팀장이 비비야 이거 여기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비비가 팀장님은 여기 왜 계세요?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아니 나 이거 고객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비비도 저도 상담하려고 왔는데. 야 뭐냐? 그러니까는 이건 고객님이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 보시게요. 고객이 뭐 차 산다고 하면은 제가 양보할게요. 뭐 선배가 먼저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들어가 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 펜션에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있어봐라. 일반 전화로 전화 가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펜션이고 뭐 일반 집은 아니니까 앉아 있어도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비비가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 오늘 만약에 고객님이 차를 나한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뭐 그거야 고객님 맘이지. 근데 야, 너 몇 시에 전화 받았어?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저 한 2시간 전쯤? 그러니까는 야, 나 아침에 받았거든? 내가 먼저 받았네 하면서 이 와중에도 욕심을 부리더래요. 그러면서 비비가 속으로 진짜로 양아치 같은 새끼구나 너는 내가 오늘 보내기로 한 걸 정말 잘했다. 저기 팀장님 하와이 언제 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 며칠 있으면 이제 곧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내가 저번 날에 팀장님한테 그때 한 120 부탁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일은 잘 처리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리했죠. 뭐 120이야 솔직히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빌려주지 우리가. 근데 팀장님도 좀 그렇게 힘드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날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는 비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날은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하다 자금이 그냥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다. 팀장님 핸드폰 좀 잠깐 꺼내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핸드폰은 왜? 그 영어폰 말고 개인폰 꺼내보시라고. 왜 임마 왜? 그날 계좌 내역 좀 봅시다. 그랬대요. 비비가. 그러니까 럭키가 뭐? 내가 임마 내 통장을 니한테 왜 보여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딱 비비가 일어나가지고 중문처럼 생긴 게 있었대요. 중문처럼 생긴 거를 딱 닫고 냉장고 옆에 야구 빵망이를 주워 들었대요. 알루미늄 배트를. 이게 설계해준 첫 번째였대요. 칼은 쓰지 말 것. 칼을 쓴 것과 야구 배트를 쓴 건 다르다. 배트를 들어라. 야구 배트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야 럭키 뭔 새끼야. 너 지금 똑바로 확인해. 아니면 나 이걸로 네 대갈통 지금 깔 거니까. 왜? 못 깔 것 같아? 어? 막 그러니까 럭키가 너 미쳤구나. 또라이 새끼.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본인도 모르니까 겁이 별로 안 났나 보죠. 비비가 풀스윙으로 정확하게 무릎을 갖다 쳤대요. 야구 배트로 풀스윙으로 무릎이 맞았어요. 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죠. 그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갖고 막 으악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다가서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대요. 야 너 앉아봐. 내가 말했지 장난 아니라고. 야 네 거품 들어. 그 날짜 까봐. 왜 바로 안 해? 그러면서 너 다음은 반대쪽 다리다. 바로 해. 그러니까는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보여주더래요. 돈 많았네. 많았어. 야 뭐 좀 도와주는 게 싫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을 하지 왜 그따구로 했냐? 야 너 솔직히 그런 식으로 쌩까고 너 해외 일정 잡고 그런 거는 대놓고 나 매기는 거 아니냐 너? 난 너 같은 애들이 되게 싫어. 내가 너 같은 놈들 보면서 내가 역겨웠었거든. 야 너 다른 거 잔고도 다 까봐. 그러니까는 왜 그냐고. 그래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반대쪽 다리를 또 배트로 절단을 냈대요. 그냥 두 다리가 다 절단 났어요 지금. 와 막 진짜로 천장이 떠내려가라 비명을 지르면서 막 구르더래요. 막 옆으로 막 했다가 막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10년 묵은 채가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괴롭냐? 아 좋네 즐겁네. 야 일로 와봐. 누워서 해. 못 앉겠으면 누워서 해. 야 계좌 다 까봐. 얼마 있는지. 너도 얼마 있나 내가 되게 궁금했거든. 좀 까봐. 싹 깠는데 현금이 꽤나 있더래요.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싹 확인을 했대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에서 두 번째 세컨드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이색 돈을 내가 다 뺏어 오겠다. 나한테 돈을 넣을 생각은 없고 그 어디 뭐 좀 니네가 알아서 이거 정리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그랬더니 수수료가 50%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500 정도는 다시 빼주겠다. 계좌는 내가 알려준 곳에 그냥 넣으면 된다. 그게 쉬운 얘기로 우리 보이스피싱에 이런 데 이용되는 그런 계좌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 너 여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니까 막 손 떨면서 이 돈 다 주면 되냐고. 주면 돼. 야 좀 빨리 해. 그러니까 OTP가 없어. 나 OTP 차에 있어. 그러더래요. 차 어딨어? 그러니까 차 그 옆에 암레스트에 있다고. 그래 딱 보아하니까 두 다리 다 아작났고 너 기다려. 그러면서 차키 뺏어가지고 가갖고 암레스트 열었더니 OTP 있더래요. OTP를 딱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어서 창문을 반쯤 넘고 있더래요.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째 잡고 바닥에 눕혀놓고 미친놈같이 팼대요. 배트로. 근데 이게 본인도 느꼈대요. 이미 언제 느꼈냐. 이 사람 다리를 처음 때린 순간부터 어차피 나는 못 돌린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 못 돌릴 거면 죽이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쌓았던 울분을 다 쏟아냈대요. 그냥 본인이 그냥 반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인정했대요. 나는 미쳤다. OTP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이체를 시켜놓고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설사 나 그 돈 못 만져도 되니까 난 네 돈을 다 빼앗고 네가 그냥 멋대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은 일단 다 작살냈대요. 그냥 아예 기지도 못하게 싹 작살내고 아마 갈비뼈랑도 엄청 많이 상했을 거래요. 머리는 단 한 대도 안 때렸대요. 진짜로 기절을 했는데 숨 쉬는 거 확인하고 자기 핸드폰을 딱 들었대요. 처음에 전화 건 곳은 119, 그 다음에 전화 건 곳은 112 자수를 했대요.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좀 이거 내가 그래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 이체한 거랑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모른다. 이 사람이 뭐 미친놈같이 두드러 맞다가 뭘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게 내 거 계좌도 아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묵비권 행사. 모르겠다. 그래서 감금이 폭행이 되더만요. 이게 살인미수까지 가냐 안 가냐로 지금 그때 많이 조금 있었대요. 근데
머리 안 때린 거, 그 다음에 칼이 아닌 배트를 들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을 그래도 꽤나 받았대요. 왜냐면 다 인정했대요. 나 그 계획을 좀 세웠고, 근데 그날 막상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좀 그렇게 됐다. 실은 내가 그날 불러놓고 너무 섭섭했던 거 조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둘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본인은 결국은 교도소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플랜, 이제 세 번째 스텝 3,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돈을 입금을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실제로 나한테 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으면 500이 내 거였잖아요. 그럼 500을 그쪽 사채에서 갖고 있겠다, 대신 배당을 주겠다, 그거였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니네 정상적으로 입금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럭키한테 가서 내가 한 말은 꼭 무조건 니네가 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말해보라고. 나 들어갔다 나올 건데 오래 안 걸릴 거고 그동안 자식들 잘 키워놓으라고. 난 다시 나타날 거니까. 그때는 네가 아니고 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될 거니까. 숨어서 잘 살아보라고. 어떻게든 내가 찾아낼 거니까 너는. 그래서 그것까지 싹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럭키는 회사 그만두고 와. 예, 조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워낙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찌 됐건. 이게 뭔가 내가 어떤 큰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사람이 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뚜껑이 땅 터진대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뱅 맴돌다가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엔 약간 스토킹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딱 시작을 하면서부터 안 멈춰진대요. 이게 되게 작은 거 하나 파는 걸로 시작해서 멈춰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거기까지 간 건데 후회를 안 한대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지금도.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미에 드린다고 한 말이 예.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왜 하고 다니냐. 영웅담이에요, 영웅담. 야, 니들 나 한번 건드려봐. 못 믿겠어? 야, 못 믿겠어? 내가 자료 보여줄까? 못 믿겠어?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야 돼. 저기 돌비님 오늘 미팅 좀 잡죠? 안 나오실래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잘 들어. 와. 그래서 돌비님 원하신다면은 제가 네. 잘 해가지고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은 못했는데, 이거 훅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네, 조금 네. 그분을 아예 못 본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같이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괜찮아요. 예. 얘기를 듣고 나서 근처도 안 가려고. 예.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이게 귀신이고 아니면 이게 현실공포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사연으로만 듣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예. 그걸 영웅담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예.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 동네꼬마님께서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솔직히 돌비님께 말씀드렸지만 예. 귀종님들 제가 몇 개는 바꿔서 지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맥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야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돌비님한테 협박당하고 너 어디 가서 말 얘기 좀 안 주워 와! 너 주워 올라고 하니까 또 이 사람한테 또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가운데서 그냥 그쵸. 네.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가두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에 누가 있냐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저희 귀족님들이 계세요. 예. 이 수많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끝장나죠, 끝장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이 뭐 말씀하셨죠. 동네꼬마님이 제가 그렇게 시킨다고.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독자이신 우리 귀족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 선별해서 또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웹일공포 라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